안녕하십니까? 7호 감찰부 엘리트 탈북민 김혁입니다. 지난 2화에서는 제가 목숨 걸고 훔쳐나온 최고 권력층의 비리장부와 그 폭로를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화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에 발을 디딘 제가 겪은 가장 고독하고 냉혹했던 현실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저는 하나원을 수료한 뒤 정착금을 받고 거주지에 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서 온 저희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자유의 나라에서 받은 물질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첫 번째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취업 상담사와 심리 상담사로 나뉘어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도왔습니다. 심리 상담사님과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이화에서 희생된 조력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취업 상담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7호 감찰부에서 최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며 금융구조와 회계 지식이 필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금융, 회계 또는 공직 관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님이 제게 제안한 직업 목록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상담사님은 김영님은 경력이 좋지만 국내 자격증이 없으시고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많고 적응하기 쉬운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위층의 삶을 설계하던 제가 여기서 커피를 내리거나 누군가의 병수발을 들라는 조언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 능력을 무시하는 건가 하는 자존심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예의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제 힘으로 진짜 엘리트의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좀 더 나은 일을 찾아 배달 대행에도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기술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사용법도 서툴렀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젊은 배달원들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아저씨 여기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라고 핀잔을 줄 때의 그 모멸감은 북한에서 최고위 간부들을 대하던 저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존경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일을 못하는 외국인 취급이었습니다. 상담사님의 따뜻한 도움을 외면한 채 저는 오직 제 지성과 능력만을 믿고 한국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저의 자존심을 매몰차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단 한 번도 손에 흙이나 시멘트를 묻혀본 적 없던 제가 삽을 들고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잘 때도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깨끗했던 손이 굳은 살로 엉망이 되었을 때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대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가득한 주방에서 새벽 늦게까지 냄비 수백 개를 닦았습니다. 반복되고 끝이 없는 작업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7호 감찰부 엘리트였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아무도 저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익명성이 저에게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쫓기던 때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직업을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었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쓸모없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 시설을 나와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순간이 가장 외롭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함께 먹는 밥의 문화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혼자 TV를 보며 먹는 밥은 저에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거리를 두었고 북한에서 온 다른 탈북민들은 제가 너무 높은 출신이라며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이화에서 희생된 조력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행복하게 웃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나는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고독이 겹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저는 제가 처음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던 하나센터의 상담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염치 없이 전화를 걸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을 강요하는 대신 저의 정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은 저를 작은 수출입 물류 창고로 안내해 주셨고 사장님께는 이분은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가졌지만 한국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창고에서 재고 관리와 간단한 입출금 기록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엘리트 금융 전문가였던 제가 재고를 세고 장부를 정리하는 단순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김혁 씨는 손이 빠르고 장부 정리가 깔끔하니 그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돈을 보고 저를 쫓았지만 이 인연과 상담사님은 저의 성실함과 본질적인 능력을 다시 봐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오만함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준 하나센터 상담사님과 물류창고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작은 도움과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가진 가장 큰 상처인 사람에 대한 불신을 치유해 준 은인이십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이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였던 제가 한국에서 겪은 현실적인 문제와 고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착은 현재 진행형이며 고독은 남아있지만 이 채널과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